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택시 기사였던 한국인 남성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끝내 부당하게 체포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인 택시 기사에게 갑질을 하던 대상은 미국 경찰 권력의 정점이었던 LAPD 부국장이었고, 이 거대한 권력 앞에 동양인 택시기사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카드를 꺼내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며 미국 전역이 경악의 도가니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제가 차를 세울 때마다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은 아시아인의 얼굴, 독특한 억양의 영어, 이민자의 분위기 등을 말이죠.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동양인은 항상 꼬리표가 붙는다니, 저는 처음에 이러한 모순적인 점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저는 이젠 그러한 미국의 모순을 통해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보고 브루스 리라고 부르거나 너희들 아직도 개를 먹는다면서? 라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이 실수인 척하면서 구겨진 지폐를 저에게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저 이러한 미묘한 차별에 웃어넘길 뿐이죠.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입니다. 이민 1.5세대 출신의 한국인인 저는 미국에서의 차별을 한국식으로 극복하기로 했어요. 그건 바로 주변의 약자들을 전부 챙기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방식이었죠. 사실 지금이야 택시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기사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택시 회사로부터 눈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랬죠. 동료 운전자인 라울은 멕시코 출신으로 새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서 울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딸들을 책임질 생활비가 없어서 울고 있던 거였어요. 그는 운전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결국 3개월째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돈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회사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병원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일을 3개월째 못했음에도 회사의 차량 비용을 계속 상납하고 있더군요. 그는 영어를 거의 못했기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마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측은 이런 라울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도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을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이민자 직원들은 어차피 남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며 저를 바보 취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서로 도와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다른 한국인들이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결국 저는 약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기 위한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주유소, 푸드트럭, 주차장에서 이민자 운전기사들에게 밝은 노란색 봉투를 나눠주었어요. 안에는 불공정한 교통위반 티켓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회사 측의 폭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이나 보험료를 받는 방법 등 여러 정보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봉투를 소유한 사람들끼리는 최대한 서로 도울 것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단합하지 않고 비웃더군요. 그래봤자 다들 약자들인데 어떻게 기득권인 미국 백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 힘들면 내가 같이 걸어줄게 라고 말하는 조용한 한국식 정은 점점 이들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한 번은 이민자 운전자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정지선 위반으로 $450짜리 교통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제 봉투를 비웃었던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온라인에서 교통위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패킷을 출력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 날 그것을 반론으로 제출했는데 경찰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벌금이 취소되었죠. 그는 충격에 빠져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래도 그에게 $450는 가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크나큰 액수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더더욱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50를 버는 사람에게는 $100만 저축해도 한 주 동안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남은 방식이었죠.
결국 서로 분리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주었고,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상생하며 영어를 못하더라도 서로 도우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영어를 못하고 한 명은 인터넷을 다룰 줄을 모른다면 이 둘은 합쳐졌을 때 영어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 다루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노동자의 영웅이라며 매우 친절하다며 칭찬 일색이었지만 글쎄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듯 도움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기에 저는 이게 대단한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고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날이었죠. 하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을 때 웬 정장 차림에 날렵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 유리 건물 안에서 뛰쳐나왔고 마치 택시 기사인 제가 그의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까딱이더군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버로 택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님을 거리에서 태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는 인사 한마디 없이 뒷자리에 올라타서는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말을 내뱉었어요. 다운타운으로 최대한 빨리. 그가 문을 쾅 닫고 있을 때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에는 LAPD 부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즉, 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는 간부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의 어조나 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제 가치를 결정한 남자의 거만하고도 무례한 표정 말이죠. 제가 운전하는 동안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내 운전기사가 나를 데려다줘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멍청한 놈이 내 차량을 먼 쪽 주차장에 주차한 걸 어떻게 해? 나는 빨리 회의에 가야 한다고. 나는 지금 그가 다시 내 차량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아무튼 나는 택시를 탔으니 운이 좋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그는 자신의 개인 기사를 이용해야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택시에 탑승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신경질적인 전화를 마친 뒤 거울을 통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웃었어요. 마치 제게 화풀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동양인 운전기사군요. 택시기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명확히 비꼬려는 의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님. 영어 할 수 있어요? 정중한 척하지만 미묘한 인종차별. 이젠 너무도 익숙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선생님. 그러자 그는 차갑게 말하더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아까의 내 말을 이해했겠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르게 달리세요. 나는 20분 후에 연방회의가 있어요. 만약 늦는다면 나는 당신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뭐, 동양인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서 기억하긴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는 숨쉬듯 차별적인 언행들을 쏟아냈고 마치 자신이 이 차를 소유한 것처럼 신발을 신은 채 좌석에 드러누웠어요. 그러고는 담배를 꺼내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는 반입 금지입니다. 실내 흡연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는 기어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제 정면으로 날려버리더군요. 기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 선생님. 내가 당신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한 다음 말을 내뱉었을 거예요. 그의 말투, 그가 왕처럼 다리를 벌리는 방식, 저를 조롱하고 명령을 무시하는 방식들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내에 확고히 자리 잡은 계급 문화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운전자와 대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통해 세상과 시스템, 그리고 백인의 획일화된 권력을 상단에 배치하고 이민자 노동을 하단에 배치하는 보이지 않는 서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 자리를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권력자인 자신에게 기어오르지 말고 명령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있어 그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라도 제 차량에서 멋대로 행동해서 난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담배를 끄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는 담배를 거칠게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신호 따위는 그냥 무시하라고.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 괜찮아. 신호 위반을 하라는 건가요? 그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제압할 것 같아? 내가 곧 법이야. 저는 그냥 그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지저댔죠. 이봐, 버스 차선을 이용해. 급하단 말이야. 세상에, 당신은 거북이처럼 운전하고 있어. 더 밟으란 말이야.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아?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도끼가 넘쳤습니다. 기사님,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요? 나는 교통체증에서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니 밟으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건 제 쪽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면허증?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곳 지역에 임대료를 올리는 또 다른 이민자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귀한 직업인 척하지 마세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차피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 같은 동양인들은 맞서 싸우지도 않는 겁쟁이들입니다. 당신은 그냥 제 말에 고개를 숙이면 돼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담배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를 제지하려는 제게 또다시 협박조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도시가 당신의 불만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근무를 마치기도 전에 제가 한번 전화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약물 탐지견이 이 택시를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익명의 제보 하나로 말이죠. 우려스러운 시민 보고서 하나면 당신은 오늘 밤에도 당장 감옥에 처박힐 수 있단 말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그는 만족하며 몸을 뒤로 젖히더군요.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빠르게 운전하거나 혹은 실직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가 둘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을 유지했어요.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라도요. 그러자 그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듯 맹렬하게 화를 내더군요. 내게 또다시 말대꾸를 하는군. 그는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차량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외국인 택시기사일 뿐이지. 그럼에도 내 명령을 거절하다니.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일을 많이 해봤다는 듯 익숙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전과는 달리 그는 매우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통화를 했기에 그가 무슨 내용을 속삭이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마지막 문장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좋아. 그에게 이 빌어먹을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저는 그를 목적지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님들을 태웠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다음 손님을 만나기 위해 번잡한 교차로에서 불빛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불빛이 사방에서 번쩍이더군요. 세 대의 LAPD 순찰차가 저를 도망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주차장 근처로 몰렸고 키가 큰 백인 경찰이 손전등으로 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내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문을 열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나가기도 전에 저는 폭력적으로 붙잡혔고 빙글빙글 돌면서 후드의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자동차에 손을 얹고 다리를 벌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조롱으로 가득 찬 채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봐 중국인, 내 차량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해. 저는 침착하게,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굴리더군요. 중국인들은 늘 뭔가를 꾸미고 피해를 주지. 분명 너는 택시 운전기사인 척을 하며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수갑을 찬 채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색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넌 내게 질문할 권리가 없어. 나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너를 끌고 갈 수 있지. 왜냐하면 넌 미국의 공공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인 중국인이거든. 그때 제 차량을 뒤지고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요. 이게 뭐예요?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작은 호박색 병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력적으로 신문하던 경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약물? 아니면 설마 불법 약물?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 않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범죄에 연관시키겠다는 의도된 조작 말이죠. 그들은 수색을 하는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의문의 병을 제 차에 실어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중국인? 저는 그 병은 처음 보는 것이고 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확실한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주차장 건너편에서 그가 나타났습니다. LAPD 부국장은 선글라스를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리본 커팅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산책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저를 한동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혼란을 틈타 수갑을 찬 채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제게 접근한 뒤 저만 겨우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권력이 있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그건 당신의 실수였죠. 저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여전히 택시 후드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은 커피잔과 쇼핑백을 들고 지나가면서 저를 마치 동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양인인 제가 당연히 범죄자가 맞겠거니 하는 차가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어요. 주차된 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저 남자가 체포되고 있어요? 그녀의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창문을 올리며 저를 못 본 척할 뿐이었죠. 미스터리 병을 발견한 경찰관이 병을 제 귀 근처에서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약물일 수도 있고 혹은 인신매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죠. 그는 파트너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인 택시기사가 불법 물질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제 뒤에서 제 택시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좌석 쿠션은 전부 찢겨 헐거워졌으며 트렁크 소지품은 쓰레기처럼 포장도로에 버려졌습니다. 지갑, 재킷, 심지어 어머니의 사진과 가족 사진까지 아스팔트 위에 나뒹군 채로 말이죠. 부국장은 마치 정복된 영토를 점검하는 장군처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이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나요? 그건 바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머그샷과 감옥, 그리고 결국 추방 서류로 끝이 나겠죠. 그는 근처에 모인 구경꾼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끔찍한 범죄이자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악행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동조하는 소리와 권력자에게 사주된 경찰들이 저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종비하는 절차로 분장했습니다. 책임자인 부국장은 제 삶을 삭제할 파일처럼 취급했죠. 제 자부심과 존엄성, 제가 조용한 힘으로 짊어진 모든 것들이 로스앤젤레스 도로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전사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한국인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났고 증거, 그리고 증인들, 정황들까지 이젠 아무리 권력자라도 혹은 대통령이 오더라도 끝장낼 수 있는 완벽한 퍼즐들을 전부 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부국장에게 눈을 고정한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부국장님.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주셨으면 합니다. 부국장은 경찰에게 눈빛을 보냈고 경찰관은 양손이 묶여있는 저를 대신해 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운전면허증인가요? 그런데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진짜 직업에 대한 증명서예요. 그는 찡그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면허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급받았죠.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물론 저는 택시에서 GPS를 따라다니며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 진짜 직업은 변호사고 사실 꽤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거든요. 제가 택시기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교통사고 뺑소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범인은 잡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가난 탓에 저희를 위해 싸워줄 변변한 변호사조차 고용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쓰러졌어요. 아무도 동양인인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게 바로 제가 변호사가 되어 약자의 편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저는 택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미국은 제 조국이 아니기에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했고 택시 운전만큼 좋은 실전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선택은 적중하게 됩니다. 법은 항상 실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민자들, 미혼모들, 해고된 아버지들, 잊혀진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욱 듣고, 돕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사들을 착취하는 미국의 백인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어렸던 저처럼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을 돈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무료 변호를 해주며 제가 어렸을 적에 지향했던 변호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도 더욱 향상되는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었죠. 저는 제 인생 모두를 잘못된 권력자를 벌하는 데 바쳤고 이번에도 잘못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LAPD 부국장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동안 모든 수치심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 면허증이 단순한 운전면허나 택시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경찰관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수색 도중 멈췄습니다. 부국장은 그 자리에 굳어 바보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거든요. 조수석 수납함을 확인하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제가 수임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깨끗한 변호사 신분증 원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을 흔들며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오 이런.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천천히 똑바로 서서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부국장의 자신감 가득했던 눈빛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겁을 먹고 제 손목에 묶여있던 수갑을 풀어주더군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뻗어 작은 은색 장치인 24시간 마이크로 음성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모든 인종적 모욕, 모든 법을 어기라는 명령, 모든 위협과 협박, 모든 불법 수색, 모든 것을 말이죠. 저는 모인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셨을 겁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묶인 수갑과 불법 수색, 굴욕감, 하지만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차에는 듀얼 대시캠이 있습니다. 앞뒤로 말이죠. 물론 고해상도의 모션 활성화가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제 택시는 단순한 택시가 아니고 당신 같은 썩어빠진 권력자들을 쓸어버리는 쓰레기차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저는 부국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택시에 거짓 증거를 심는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찰관들이 저를 협박하는 장면도요.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동안 당신이 웃고 있는 모습도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비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권력 남용입니다. 이것은 인종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것은 증오에 기반한 표적 체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당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내는 최악의 실수가 되겠죠. 당신은 당신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 밑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배지를 법정에 묻을 사람입니다.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말로 붙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듯 제 쪽으로 붙어 알랑방귀를 끼어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제 말은 만약 저희가 당신을 알았다면 분명 더 존중했을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건 오해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계획적이었어요. 그리고 불법이었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군중들조차도 숨을 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양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막다른 길에 몰린 부국장이었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마치 미친 척을 하려는지 계속해서 혼잣말을 짓거렸어요. 이건 가짜여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일 리가 없어요. 제 말은 어떻게 변호사라는 자가 택시 운전 일을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저를 가리키며 미친 척을 계속했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도 당신은 그 면허증을 구입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인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변호사 자격 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택시기사 따위의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관들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부국장님, 그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부국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가 우리를 희롱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움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주머니에 손을 뻗어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자들을 위해 힘쓴 여러 사건들과 이로 인해 받은 여러 표창장들을 보여주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택시를 운전하는 이유는 택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장과 고층 빌딩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착취하는 운전자들, 멸시받는 이민자들, 그리고 조용한 노동자들처럼 간신히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는 것입니다. 부국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닫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잘하던 조롱이나 가짜 웃음조차도 절대로 낼 수가 없었죠. 그저 침묵과 패배에 휩싸인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를 산산조각 냈어요. 저는 재킷을 곧게 펴서 바닥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낸 다음 부드럽게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을 차갑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부국장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종차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번 권력에 취한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면허 즉시 정지 통지서, 이유, 공공안전 및 사기 의심 문서와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 사기 문서? 그때 알았어요. 저와 부국장과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몇 시간 만에 더 많은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저에 대한 보험은 불규칙으로 표시되었고 시스템에서 저를 수사 대기 중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운전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국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제 항소를 차일피일 미루며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운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겠죠. 미국의 택시위원회에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이 말하더군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누군가 보안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이고 잠재적으로 반정부 수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그는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맞은편에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또 식료품을 사러 나갔을 때 한 남자가 제 번호판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잡았을 때 그는 움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저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저를 강제로 굴복하게끔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미국 시스템에는 수많은 허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승리하더라도 시스템이 조용히 그를 짓밟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옥 없이도 감옥에 갇혔다고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부국장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화가 났고 중요한 건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웁니다. 저는 이미 한번 공개적으로 그를 이긴 적이 있고 이제는 그를 제도적으로 파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적 동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시민권 변호사 및 여러 단체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LAPD 본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본부 앞에는 수백 명의 택시기사들이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은 채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김재혁과 함께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한국인 김재혁을 위해 나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노란봉투 회원들이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을 이끄는 건 세 딸의 아버지이자 제가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나으리더군요. 그는 제게 받은 도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듯 저를 지지하는 팻말을 들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방송사 채널에서는 디에고라는 과테말라 출신의 운전자가 카메라에 대고 말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못하는 제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는 저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저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해준 적이 꽤 많거든요. 그 말고도 서류 미비 운전자에게 무료로 법적 도움을 준다든지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민자 등 저는 최선을 다해 미국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함과 맞서 싸웠죠. 저는 그저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때도 저희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이지만 이 모든 호의는 제게 그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얼마 후 로스앤젤레스 택시 노동자 연합은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김재혁 씨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닙니다. 그는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조용한 봉사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국적과 인종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들어올릴 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죠. 하지만 부국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김재혁 씨에게 가한 보복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의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김재혁의 완전한 복직과 경찰 측의 공식 사과, 그리고 부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말이죠. 그들의 성명서에는 4개 주에서 7,0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노란 봉투를 나눠주고 사회적 존재감이 미미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기억과 목소리와 진실로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논리를 넘어선 충성심으로 조용한 돌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입니다. 그 유대감은 이제 LA 도심을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은 저를 쉽게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뒤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까지 묻어버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그가 그렇게나 무시했던 일반 대중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건은 엄청난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 부국장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방점을 찍게 되었죠. 바로 그와 정식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법정은 10,000원이었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운전기사, 이민자, 노동조합 대표 등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피고인의 테이블에는 부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다림질되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권력이 면역력과 같지 않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로서가 아닙니다. 김재혁 변호사로서 말이죠. 판사가 사건을 불렀습니다. 김재혁 변호사,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서서 코트의 단추를 풀고 법정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적 편견, 계급주의, 그리고 제복이 신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악의적인 보복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배심원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제게 했던 말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경찰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부국장이 오히려 불법을 명령하는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봐, 빨간불은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걸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라고. 버스 차선을 이용해. 그냥 달리라고. 재판장은 경악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영상에는 불법 수색, 인종비하, 조작된 증거 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경찰관이 몰래 제 차량에 약물을 숨기는 장면이었죠. 그들은 법 집행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아 집행을 할 뿐이었죠. 그 뒤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제 신문에 참여한 3명의 경찰관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권력에 기생하는 패배자들답게 충성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작해 줄 테니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국장을 배신하더군요. 우리는 김재혁 씨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부국장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국장은 그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위험인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변호사인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그랬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호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배심원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인간을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만 건들기 때문입니다.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부국장이 얼마나 악질적인 놈이었는지 역시나 그는 저와 같은 사례처럼 마음에 안 드는 상대에게 누명을 씌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대는 놈이었죠. 이를 보다 못한 내부 관계자가 부국장의 내부 이메일을 유출했습니다. 언론보다 먼저 이 한국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취소해버려 면허, 보험 등 그를 굴복시키도록 해 마침내 부국장은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판결은 너무나도 예상대로 나왔어요. 판사는 부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권력 남용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비행, 증거 조작, 명예훼손, 불법 보복. 판사의 판결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로버트 스틸 부국장, 당신은 여기서 계급, 연금,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도덕적 기초를 위반했습니다. 부국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가 법정 밖으로 호송되는 동안 저는 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인정하기 위해 마침내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운전자 동료들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승리는 결코 저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심원단 앞에 섰을 때 저는 단순히 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책임질 생활비가 없어서 울던 나우를 대신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거대한 택시 기업에게 도난당한 후 혼자 차 안에서 울었던 마리아를 위해 사이렌을 보고 움찔한 모든 이민자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겁먹었던 모든 약자들을 위해 연설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국장을 이긴 것이 아닌 굽히기를 거부하는 노동자로서 그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저는 존재감이 미미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이국적인 억양으로 말했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모든 목소리, 충분히 하얗지도 충분히 미국적이지도 않아서 간과된 모든 얼굴들, 이것이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손님들은 항상 있지만 저는 그들의 무리한 요구나 불법적인 요구를 늘 거절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승객을 태웠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피곤해 보였어요. 뒷좌석에 앉아 한숨을 계속해서 쉬더군요. 힘든 하루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밟히는 게 지겨워요. 저는 거울을 통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밟히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 어떻게 침착하게 버텼나요?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욕했을 때 어떻게 끝까지 예의를 지킬 수 있었나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반으로 나뉘어 불탔지만 결국 100년도 지나기 전에 세계 지도자로 재건된 나라 출신입니다. 우리는 해안선이 없을 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없을 때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투쟁 속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느껴도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도 하던 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처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